오늘 미국 시장 뭐 혼조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0.6까지 오르긴 했는데 다우는 마이너스로 끝났고, 방향성 어제 유럽 시장은 좀 안 좋았거든요. 방향성을 어디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 시그널이 혼조돼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홍다그룹 파산 얘기들이 좀 초읽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장은 어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미국장이 괜찮게 나왔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어제 푸틴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푸틴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펙에서 발표된 것 그러니까 오펙에서 발표됐던 것, 합의됐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더 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푸틴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이외에 이라크의 오일 관련된 장관께서 우리 더 찍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안에서 약간의 내부 균열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 소유가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세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뭐 내려오겠다 올라가겠다 이거보단 추세적으로 상승 강도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의 한 축이었던 에너지 상승이 일정 부분 좀 쉬어가는 거 아니야? 거기에 맞춰서 구리 가격도 또 세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지금 정말 애매모호하고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어제 나온 지표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필라델피아 이런 거 있지만, 신규 실업상 청원 건수가 29만 건대, 그러니까 20만 건대를 유지했거든요.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걸 다시 거꾸로 해석해 보면 연준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혼재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 압력이 있으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연준에서.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뒷부분에 보겠지만, 달러 인덱스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고 있는데, 미국만큼은 그 반응 속도가 낮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오르질 못하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달러 인덱스와 상관관계가 높은 경제 지표가 무엇인가를 상당히 오랫동안 찾아봤는데,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이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가격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달러 인덱스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거 발표 보면 여기 뭐 컨퍼런스 보드에 미국의 선행지수 움직임도 나왔고, 그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로 보면 이제 이게 편하니까 두 개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미국의 이제 기존 주택 판매는 주춤하는 것 같으니 다시 탄력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선행지수, 미국의 선행지수 움직임은 상승 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약간 강도가 떨어지고 있죠.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보시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상승 가격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 내린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집이 안 팔려요. 그래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 물량 쏟아지니까 실거래가가 연이어 하락세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는 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다른 유럽 국가나 이런데, 특히 미국은 2006년도 중반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었고요.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주택가격이 움직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조정을.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이 붕괴된 게 조정받기 시작한 게 2010년도 들어서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 뒤로 한참 동안 안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의 뭐 한 8, 90%까지 육박할 때까지 집값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요번에도 상당 부분 많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집값이 정점을 치면 한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하면은 예전처럼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한번 세게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특히 대형 그러니까 큰 평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거 수출 통계거든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도 속보치를 빨리 내는데 우리나라 속보치를 빨리 내고, 이게 이제 9월달 속보치 우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년 그러니까 그 8월에는 34% 전년 동기 대비 늘었는데 9월에는 16%밖에 안 늘었어요. 전월비 증감률이 좀 늘긴 했지만 요 앞전보다는 좀 더 늘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수입은 상대적으로 그 주는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수출 물량은 상당히 좀 줄고 있습니다.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는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중국이거든요. 중국 수출 물량도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전월비입니다. 전월비 상승 강도는 좀 떨어졌고, 이 물량이 여기하고 물량이 똑같으니까 일단 증가 추세 트렌드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중국이 수입 물량 자체는 지금 늘질 못하고 머리를 치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 액션은 아닙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반돼서 늘어야 되는데 수입 부분에서 중국이 약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에너지 관련된 수입 부분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동반해서 늘지 않는다는 요 자체는 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주호 총재께서 11월 달에 금리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쪽에서도 그 금리를 인상하는 쪽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행보를 맞춰갈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준에서 금리를 다른 국가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달러 인덱스 가격을 밑으로 밀어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죠. 근데 이게 뭐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 때문에 크게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역시 글로벌 시장과 맞물려 움직이겠죠. 아까 유가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 푸틴 얘기로 이제 상승 강도는 떨어뜨렸는데, 문제는 과연 그게 인플레이션 압력에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선일보 기사 10월 22일자 기사, 10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이거 이 컨테이너 갯돈이라고 해서 우리 아마게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빗대서 말했는데, 이게 유럽이고 미국이고 온 동네가 지금 컨테이너를 하역해가지고 배송을 하지 못해서 난립니다, 난리.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뉴지원 기사입니다. 이거 10월 15일자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품이 쌓여도 배가 없어서 못 보낸다. 그래서 물류 대란이 초비상이라 고운임의 역마진 납품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용 상승 우려가 굉장히 크고,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미국 통계,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북미 대륙의 그 운송이거든요. 배송인데 빨간 거는 이제 물건을 수출하는 볼륨이고, 이 파란 게 그 한 물량 보낼 때마다 늘어나는 이제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이 단위 물량당 보내는 비용이 늘어나나 안 늘어나느냐는 이 비용 지출에다가 이 운임 물량 요거를 딱 나눠보면 그 지출 비용의 상승 강도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강도가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북미 지역에서 북미 대륙 내에 물건을 배송할 때 배송 물량당 배송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 물동량이 쌓여 있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해가지고 뭐 하역 작업하고 그 다음에 배송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나 더 우려가 되는 게, 뒤에 기사를 제가 뽑아놨으니까 그걸 볼까요? 이겁니다. 이거 investing.com의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10월 2일자 기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배드베스하고 비욘드 주가가 22% 급락했는데 이 급락한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글로벌 유통업계가 3중고를 겪고 있는데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제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첫 번째 어렵죠. 그 다음에 운송비하고 임금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외출을 안 하니까 오프라인 매장은 부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매장으로 뭔가 땡겨서 그걸로 계속 팔아야 되는데 물동량을 못 대고 있고 그걸 대려고 하는 비용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성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미국 BOA에 있는 백화점 체인 콜스에 대한 투자 의견 2단계 낮췄는데 콜스는 스포츠용품이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나이키, 언더아머, 아디다스 등 콜스에서 많이 팔리는 브랜드들이 공급망 혼란으로 제품 재고의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다는 거예요. 75달러에서 48달러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지금. 이게 뭘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중 가장 큰 판매 행사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거기서 제품을 기업들이 판매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지금 거론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품 조달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4분기의 실적 발표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긍정적인 과연 영향이겠느냐, 기대치만큼의 그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는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와 관련된 속도, 테이퍼링과 관련된 속도 때문에 지금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는 거고, 유통망공증에서 이 제품 제대로 조달되지 못하는 것은 4분기에 실제 그것도 가장 많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쪽에서 제대로 매출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불안정성을 만든다는 거죠. 그거 이외에 또 중고차 가격이 약간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차 가격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어디더라? 무슨 맨하임. 예. 이거 맨하임닷컴에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이거 중고차 관련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 내는 곳인데 맨하임 중고차 가격 인덱스거든요. 여기 보시면 팡 튀어서 올라가죠. 2번 연속.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첫 15일 동안 10월 동안 전달 비해서 9월 달 비해서 8.3% 올랐습니다. 가격이 한 달 만에. 전년 동기 대비는 다시 37%로 올랐어요.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신차 구매를 포기하고 중고차 시장으로 사람들이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에 제품 조달로 판매를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하반기에 주가가 긍정적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에 물건 판매가 제대로 안 돼서 매출이 제대로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투자 심리를 보면 이거 얄딘 리서치의 20일자 데이터입니다. 얘도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심리 지수가 여기 보시면 경제 놀람 지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보면 이제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약간 아래로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이게 불베어 센티먼트거든요. 근데 얘는 아래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19일자인데 추세적으로 반등한 뒤거든요. 얘가 내려오고 있고 AAIA 개인 투자자들 심리는 반등해서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위에 봤던 불베어 레이쇼가 훨씬 더 민감도가 좋다라고 보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불베어 위에서 봤던 겁니다. 얘가 민감도가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이 파란 거는 소비자 심리 지수고 이 빨간 게 불베어 레이쇼거든요. 이제 요게 아직까지는 머리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해요. 다만 AAI 센티먼트, 개인 센티먼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빅스 지수도 이제 조정 일정 부분 이제 아래쪽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NAAM, 이건 심리지수가 아니고 포지션이죠. 포트폴리오 포지션. 근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보는 겁니다. 이 10월 20일자거든요. 들고 올라왔죠, 지금. 머리를 들고. 그런데 얘가 일정 부분 직전에 있었던 추세의 포지션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지금. 추가 포지션을 늘릴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 포지션을 늘리기는 약간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갈지 조금 더 올라갈지 이런 것들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방향성 타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눈치 보기는 2, 3위 이때까지는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아요. 11월 2일하고 3일 이때 연준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상 나오는 어떤 보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큰 변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감일 것 같은데 연준 의사들 지금 대충 예측되는 거는 뭐 월간 150억 달러 정도의 매입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측치로 나올지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올지에 대한 예측이 좀 애매모호하고요. 다만 그렇게 나왔을 때 시장이 이건 이미 이 정도는 반영됐어 라고 반응할지 이거 봐라 이렇게 반응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 아니고 나중에 그 연준 의사록이 발표될 때나 그때 나올 것 같은데 그 연준 의사록이 발표되는 그 시기에 점도표상에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겠다. 그런 숫자들이 많으면 연준 의사 중에 점도표에서 금리를 내년에 빨리 올려야 돼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게 주식시장을 좀 세게 조정받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 얘기들이 여기 쭉 나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향방하고. 근데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서 한번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거 전체 기사 내용을 쫙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읽어보시고 이거는 한경글로벌마켓에 김현석 기자께서 10월 21일자로 올린 내용이거든요. 근데 큰 축으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중에 지금 원자재 쪽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데 그 원자재 쪽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를 들면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푸틴이 한마디 했고 그러니까 약간 유가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나마 상승 탄력 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걸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왜냐하면 유가 재고가 또 발표가 났는데 유가 재고가 지난번까지 쌓이더니 이번에 또 줄었거든요. 사실 미국 재고 물량이.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도 좀 일정 부분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어느 정도 쏟아지느냐. 그래서 그게 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봐야만 유가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위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압력 부분은 푸틴하고 이라크 이런 쪽에서 얘기하면서 약간 잠잠해지는 것 같고 아직 그 열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에너지 쪽에 있는 상승 탄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데 또 미국에서 올 겨울이 예전보다는 좀 온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표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유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 온화할지 안 할지는 지금 가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예측은 기후 관련된 전문가들의 예측은 그렇게 나왔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푸틴이 지금 독일하고 개통됐던 천연가스 쪽에 아직 승인이 나질 않았는데 그게 승인이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기후가 온화하고 뭐 이러면 버틸 수도 있긴 하겠는데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유로 연합에서도 그걸 승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 또 천연가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미국하고 대적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탄이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에 LNG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원자재발 출구와 관련된 부분에 그러니까 원자재발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약간 출구작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혼재되어 있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다만 문제가 예를 들면 중고차가 올라가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것. 그래서 중고차 같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거나 우리가 그러니까 중고차가 올라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제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프록터 앤 갬블이었나요? 그 치약과 관련된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생필품 가격도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임금 인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주택 가격이 아직도 주택 판매가 이렇게 좋은 거 보면 주택 가격에 대한 주택 거주비에 대한 상승 압력도 아직 계속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사라진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년, 그러니까 제가 일정 부분 예측한 부분이 지금 틀리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관련돼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면 좀 잠잠해져야 될 거. 이미 이제 지금 정도면 내려가고 있어야 될 부분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게 내년 상반기에도 이렇게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해소 안 하고 시장이 계속 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걸 언제 흔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판단하기가. 그래서 연준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건너가야 될 다리인 것 같고, 그 상황 뒤에 어떻게 연결될지는 또 그 상황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가격이 여기서 쭉 얘기들이 내용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거 보면 전문가 얘기 중에 하나를 뽑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보면 이게 달러 인덱스 투기적 포지션이 상승 방향으로 베팅했던 게 이제 거의 정점 부분에 다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15년도부터 데이터인데, 이거보다 좀 긴 데이터를 보면 이제 이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버슈팅이 난 거, 아니, 그러니까 많이 샀다. 오버보트니까 많이 산 거죠. 과매도죠.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차트, 이 상단의 차트에 있는 오픈 인터레스트 차트, 이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 차트거든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일정 부분 궤도가 있으면 얘가 내려오지 않고 다른 데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본 차트는 2016년도 여기 정도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이 정도. 근데 좀 더 크게 보면 그 시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2015년도쯤이고 실제 출구 전략이 일어났던 시기가 2010년 12월 달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 상단 부분, 이 상단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테이퍼링이 있은 때고, 이때가 테이퍼링이 있었던 때거든요. 추구 전략은 이 뒷부분에 일어났고, 그 상단 부분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그 이후의 추세가 얘는 내려오지만, 오픈 인터레스트는 내려오지만 얘가 하락 추세로 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있었죠. 그래서 얘가 무조건 추세적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상승 탄력을 잃고 옆으로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박스권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위로 계속 그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려오면 약간 상승 탄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면 달러 인덱스보다는 좀 더 강도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방향은 예측 모호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백신 투여. 근데 우리나라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전체는 거의 80% 가까이 다 갔고, 둘 다 맞은 거는 67%까지 올라갔거든요. 겨울이 지나면 이게 80% 중반, 뭐 이래서 뭐 칠레나 스페인 뭐 이 정도까지 가 있지 않을까. 12월 달까지 가면. 우리는 맞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전에 봄인가 언제부터 주사 못 맞아가지고 그 기자들이 난리쳤던, 그 기사들 난리쳤던 뭐 백신 조달이 늦다거나 이렇게 난리쳤던 그 기레기들 생각이 납니다. 참 그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그 과정에서도 국민들께서 많이 주사를 맞았어요. 역시 그 어쩌면 미신이 없을 것 같은 미국 애들이 쓸데없이 행동을 하고 있고, 저희 국민들은 상당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제 이게 도달해서 빨리 안정화돼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영업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